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8월 31일 수요일. 날씨는 꾸물꾸물 하던데 날씨부터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하늘빛은 여전히 흐린 모습입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강원과 영남 지역에는 다소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출근길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비가 잦아들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오후가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중부지방은 다시 낮 기온이 오를 텐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선선해서요. 가벼운 외투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영남에 10에서 60mm, 강원 남부 내륙과 전남, 충북에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으로는 너울이 높게 밀려올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쳐도 오늘 오후 한때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에는 약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오늘도 하늘 표정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은 19.7도, 광주 22도, 대구는 2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오를 텐데요. 서울과 광주 27도,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부터는 태풍 흰남노의 간접 영향으로 남부와 제주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계속해서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첫 번째 이슈는 제2의 N번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3년 전에 N번방 사건이 터져서 그때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았던 기억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이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N번방이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미성년자 다수가 강압에 의해서 찍은 성착취물이 SNS 대화방에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경찰이 현재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N번방 주범들이 처벌을 받고 있고 N번방 처벌법도 생겼는데 방지법도 또다시 이런 사건이 생겼다는 게 참 화가 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사이에 은밀하게 이런 영상들이 유포되거나 사진들이 유포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라고 하는 게 좀 충격적입니다. 아동하고 청소년 6명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해 영상과 사진이 한 35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수사에 따라서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방은 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회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N번방 사건 때보다도 더 악랄한 행위가 있다면서요. 이 사실은 흉내낼까봐 또 네. 너무 선정적으로 받아들이실까봐 제가 전해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런 성착취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수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먼저 얘기를 해요. 너의 이러이러한 사생활과 관련돼 있는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이게 이제 덫이 되는 거예요. 일단 자신의 정보가 외부에 나갈 것을 두려워한 미성년자라든가 청소년들이 먼저 사진을 찍어서 보내거나 할 경우에 그걸 받아서 그걸 믿기로 해서 또 다른 협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종속적인 관계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상 속 피해자의 사진을 확 입수를 했는데 몸에 주인님이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노예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부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를 오랫동안 지켜봤다고 하는 일종의 이제 제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제보자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조주빈하고 문영욱보다 훨씬 수법이 악랄하다. 제보된 영상들은 극히 일부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야 할 텐데요.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제보자가 언론에 제보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고요. 네. 그 제보자와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불꽃 추적단이라고 있었죠. 네. N번방 네네. 사건에서 그 네. 사건의 실체를 추적했던 거기에 있는 그 단체가 이름을 지금은 바꿨는데요. 단체 관계자들하고 함께 지금 그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적했던 내용을 경찰에 일부 제공을 해서 경찰과 함께 일종의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찰이 그걸 토대로 해서 영상 유포자하고 지금 소지자 또 가해자를 모두 수사 선상에 올리고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좀 수사가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N번방 사건의 경우에는 폐쇄적인 방을 운영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영상이나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방을 계속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옮기고 폭파하고 이런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추적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옮기는 것까지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요. 사이버문제수사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좀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또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2의 N번방 사건 다뤄봤고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부모 급여 최대 70만 원입니다. 부모가 되면 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가 됐을 때 바로 부모 급여를 준다. 네,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오. 좋겠는데 계속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네. 일단 어제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예산안이 639조 원 규모였었는데요. 다른 분야에 있어서 예산 항목은 좀 긴축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급여라고 하는 건데요. 만 0세부터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일종의 매월 급여를 지급하겠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은 보이는데요. 그럼 0세에서 1세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모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러니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출산율을 좀 올리겠다. 네. 이런 이제 의도를 같이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 0세의 경우에는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매월 7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고요.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내후년인 2024년부터는 부모 급여를 만 0세의 경우에는 100만 원, 만 1세의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 출산 이후에도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지급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아니요, 되나요? 같이 합쳐져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0세부터 1세의 경우에는 영아수당이라고 지급하거든요. 네. 근데 0세부터 1세까지 공이 30만 원을 줍니다. 네, 네. 매월 30만 원을 주는 것에서 돈을 더해서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월 30만 원에서 7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40만 원을 더 얹어주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 영아수당이 이름이 바뀌면서 부모수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세의 경우에는 30만 원을 지급했는데 3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 거니까 기존에 지급했던 거에서 5만 원을 더해서 부모수당으로 바뀌면서 35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네. 정부가 밝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출산 시대 이런 지원들이 늘어난다는 건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근데 또 궁금한 게 만 0세에서 1세 자녀를 둔 경우에만 해당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취약 가구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저소득층하고 한부모 가정이 있잖아요. 이런 취약 가구의 경우에는 출산 양육 지원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예를 들면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52% 이하의 한부모 가정에는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했거든요. 근데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가구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60%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지급 대상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월 35만 원이 지원되는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5% 정도 대상 가구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는데요. 어린이집 연장 보육 환경을 좀 더 좋게 조성하겠다 이런 이제 취지를 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집 연장형 보육료 단가를 25%를 늘려주고 교사 인건비도 올려주겠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보육 환경이 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를 해서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대 돌봄 공백도 좀 완화해 주겠다.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겠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맞벌이 하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들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육아휴직 지원을 또 정부에서 받게 네. 되고요. 그 지원을 좀 더 확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육아휴직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정반대로 이렇게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더 늘려주겠다. 이걸 또 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전체적으로 아이 키울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야 아이들을 낳겠죠. 그렇죠. 네. 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병사 월급 인상입니다. 20대들한테도 굉장히 지금 네. 예민한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내년 예산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국방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이 사회 진출금을 포함해서 82만 원에서 48만 원 이상 된 130만 원으로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이야. 또 장병의 의식주 개선, 그리고 간부들의 지위 복무 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 진작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봉급 인상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관심이 쏠리고 네.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짚어주시죠. 이지용 MC께서는 군대 언제 갔다 좀 오셨어요? 88년에 갔다 왔어요. 88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네. 당시에 병사 봉급이 얼마쯤 됐을까? 그때 몇천 원? 저는 90년대 초반에 다녀왔는데요. 6789라고 해서 병사 봉급이 6천 원, 7천 원, 8천 원, 9천 원이었어요. 몇천 원요? 근데 그 병장 월급으로요. 네. 지난해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6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100만 원으로 지금 늘려주겠다는 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30여 년 만에 예. 한 100배가 늘었다. 이렇게 그러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급별 봉급이 병장은 100만 원, 상병은 80만 원, 일병은 68만 원, 이병은 60만 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숙련도도 높아지게 되고 군 생활에 뭐 이른바 좀 소위 말해서 짬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월급도 따라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병장 기준으로 사회 진출금이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진출하기 전에 이제 정부가 또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게 30만 원 가량이 됩니다. 여기까지 합하게 되면은 이제 130만 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일 준비 적금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병사가 봉급의 일정 부분을 적금을 보면은 정부가 또 거기에 매칭하듯이 또 돈을 맞아요. 더 얹어주는 거예요. 이게 월 최대 14만 1,000원이었는데요. 이걸 30만 원으로 한 2배가량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와. 이렇게 되면은 최대 액수를 납입하게 될 경우에는 내년 12월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한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게 봉급 인상뿐이 아니고 복무 여건 개선 사항들도 많이 나와 있죠. 네, 이 병사 급식이 부실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년부터 하루 급식비를 현행 한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한 18% 인상하는 것이죠. 그러면 병사들이 아무래도 먹는 것들이 많이 질이 개선이 네.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요. 장병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병영 생활관을 또 개조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활관에 8명에서 한 1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2명에서 4명이 생활할 수 있는 한 4인실 정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한 52개 동을 신축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3,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사들뿐만 아니라 간부들의 수당이나 복무 여건도 개선된다고요. 병장 월급이 1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네. 아무래도 간부는 하사관하고 장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지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일시금으로 주는 이 장교하고 부사관의 지원금을 단기 복무 장려금을 50% 인상해서 장교는 현행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올려주기로 했고요. 부사관은 현행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월 한 8만 원 정도의 주택수당도 16만 원으로 한 2배가량 인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간부들의 근무 요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이게 정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예. 병사 복무 기간이 지금 18개월인데 장교들 복무 기간은 거의 그 2배가 될걸요. 그래서 장교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걱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장교 출신이시니까 훨씬 더 예,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연예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활약할 날씨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여름을 힘들어했던 개그맨 가수 이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기사는 뭡니까? 네, 연예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김신영 고 송혜 선생님 대신 전국 노래자랑 외친다입니다. 참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전국 노래자랑!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딩동댕. 자, 주말마다 고성혜 선생님의 힘찬 고와 건강한 웃음으로 문이 열렸던 전국 노래자랑. 이제는 개그맨 김신영 씨가 송혜 선생님을 대신해 전국 노래자랑을 외친다는 소식입니다. 네, 누가 할까 정말 궁금했는데 그러니까요. 김신영 씨가 됐고 34년 만에 그러니까 MC 교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송혜 선생님 벌써 이제 작곡하신 지가 3개월이 다 돼가더라고요. 네. 6월 8일에 이제 저 세상으로 가셨는데 사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그 자리를 이을까 말도 많았고 송혜 선생님이 생전에 내 후임으로 이상벽 씨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도 하고 아들처럼 지낸 이용식 씨도 있었고 큰 무대 맡았던 뭐 이상영 씨도 계시고 그 밖에도 뭐 이 트로트 가수 이찬원 씨까지 얘기도 있었어요. 남희석 씨, 이수근 씨 개그맨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누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국 노래자랑 측은 계속 아직은 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하더니 그래도 만 3개월이 되기 전에 정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최초 여성 MC 이런 타이틀로 김신영 씨가 낙점을 물었는데요. 자, 오는 10월 16일 일요일 방송분부터 우리가 김신영 씨가 외치는 전국 노래자랑 이걸 듣게 됐습니다. 네, 김신영 씨 분명 잘 해낼 것 같은데 그래도 어깨는 좀 무거울 것 같거든요. 처음 MC 제의를 딱 받았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김신영 씨가요, 이 전국 노래자랑 제안을 듣고 할머니 생각이 가장 먼저 퍼뜩 났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이 김신영 씨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요. 너는 전국 노래자랑이랑 이 가족 오락관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인기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국 노래자랑과 함께 자라온 내가 후임이 맡게 돼서 굉장히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 앞으로 이 전국 팔도의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또 열심히 배우겠다. 전통에 누가 되지 않게 정말 열심히 즐겁게 진행하고 싶다. 또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라고 굉장히 이 들떠있는 기분을 고스란히 나타냈습니다. 근데 김신영 씨가 뭐 진행을 잘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저 송혜 선생님 뒤에 MC가 김신영 씨다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전 사실 좀 놀랐어요. 네. 이게 발탁의 배경이 뭡니까? 재용임 씨만큼 저도 놀랬습니다. 예, 왜냐면요. 일단 송혜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을 맡았었던 그 처음 연세가 60세였어요. 그런데 김신영 씨가 올해 40세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 이 맡았던 마이크를 잡게 된 나이가 굉장히 어려졌죠. 그리고 또 최초 여성 MC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김신영 씨를 발탁한 배경에 대해서 K본부의 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신영은 데뷔 20년 차에
베테랑 희극인으로 TV, 라디오뿐만 아니라 최근엔 영화계에서도 인정하는 이 천재 방송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중들과 함께하는 무대 경험이 아주 풍부해서 이 새로운 노래자랑, 이 전국 노래자랑 MC로서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라면서 이 MC 발탁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신영 씨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전국 노래자랑과 또 인연을 맺었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천재 희극인 연예인인 것 같아요.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연기 정말 끝내줬잖아요. 그런데 그랬어도 전국 노래자랑 출신이라고 내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봤는데 나 못 봤는데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때는 김신영 씨가 7살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전국 노래자랑 팬이셨다 그래요. 그래서 오빠랑 둘을 너네 거기 나가 이래가지고 혜은이 씨의 열정을 부리려고 무려 12시간 댄스 트레이닝을 받고 나갔는데 아빠 보고 계시죠? 아빠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하다가 너무 오버, 일명 막 너무 오버해가지고 땡 해가지고 편집이 된 바람에 우리가 못 봤다네요. 네, 봤어도 굉장히 귀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여웠을 텐데. 김신영 씨가 만들어온 전국 노래자랑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네, 김신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 송혜 선생님께서 이 전국 노래자랑의 이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나와주신 많은 이 대중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흡수돼서 배우는 게 이 전국 노래자랑 MC다라고 이 가르침을 주셨다고 해요. 이 전국 팔도에 계신 많은 분들과 가장 가까이 소통할 수 있고 또 향토 색깔을 제대로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진행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김신영 씨가 40세라는 것도 놀랐어요. 네. 자, 연예 소식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네, 연예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개그맨 윤영빈 복싱 챔피언 되다. 와, 정말 대단한 소식입니다. 윤영빈 씨가 전국 생활체육 복싱 대회 40대부 챔피언에 출전해 복싱 챔피언 벨트를 손에 넣었다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아니 근데 윤영빈 씨가 한 번도 이렇게 해서 진 적이 없대. 무패래네. 무패요? 무패. 적어도 뭐 종목은 달라도 적어도 싸웠다 하면은 이깁니다. 2014년에 이 로드 FC에서 일단 한 번 싸웠는데 지지 않았어요. 이겼어요. 이때도 일단 이제 지지 않았으니까 무패죠. 요번에 생활체육대회에서도 이 일반인 참가부, 일반인부에서 85kg 이하급에서도 또 싸웠는데 또 이겼어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경기에 나갔다 하면 진 적이 없다. 본인이 지금 무패 타이틀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영빈 씨는 왜 복싱 대회에 참가를 했을까요? 네, 윤영빈 씨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걸 느꼈대요. 그럴 만도 한 게 사실 윤영빈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개그 소극장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이 리더이기도 하거든요. 윤영빈 씨 말로는 이 코로나19 동안 손해가 난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때 새로운 목표가 필요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복싱 대회 출전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목표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챔피언이 될 정도면 정말 실력이 대단한데 마동석 씨가 무슨 필살기를 가르쳐줘요. 맞습니다. 아니 이제 굉장히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복싱 대회 출전을 앞두고 기억하시죠? 박종팔 선수. 정말 레전드 돌주먹이죠. 슈퍼 미드급 챔피언. 그것도 두 타이틀을 땄었어요. IBF, WBA. 박종팔 선수가 와서 또 특별 지도도 수차례 해줬었고 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또 마동석 선수가 누굽니까? 이 복싱 선수는 아니지만 맨주먹으로 좀비도 잡는 이 우리 주먹왕이 대회 나간대요? 하면서 본인이 마침 또 있는 촬영장도 일산이고 윤영빈 씨가 이 훈련하던 것도 일산이어서 한번 놀러와 해가지고 이 복싱 잽 기술 두 가지나 이 비밀 기법을 전수해줬다. 아니 근데 사실 복싱이 좀 위험하잖아요. 주먹을 써야 되는 거고. 제가 가정이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내 정경미 씨가 남편이 뭔가 이렇게 다치고 올 텐데 그 마음이 어땠을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영상 통화로 정경미 씨가 잘하고 와 했대요. 잘하고 와는 결코 뭐 챔피언 되라 이게 아니었겠죠. 그냥 잘만 하고 와였을 텐데 윤영빈 씨가 딱 이기고 연락을 했답니다. 나 챔피언 먹었어 했더니
이겼다고? 이렇게 굉장히 어이없어 했다는데 윤영빈 씨가 해석합니다. 아마 내가 실컷 두드려 맞고 다시는 운동을 하지 않기를 바랬을 텐데 그러나 나는 이겼고 그래도 안 하다 보니 내가 또 다치지 않고 무사히 경기를 끝냈다는 거에 안도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사연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윤영빈 씨 복싱 챔피언이 됐어요. 앞으로 계속 그 길로 갑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복싱 선수로 전향을 하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몸이 허락하는 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하나의 목표를 더했어요. 이제 로드 FC 이 경기장 무대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몸이 허락한다면 올라서 이 경기를 펼치고 싶다라는 이 나름의 목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를 만나보죠. 네, 연예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 송강호 데뷔 32년 만에 드라마 첫 출연입니다. 우와. 네, 한국 남자 배우 최초로 칸 영화제 나무 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송강호 씨가 자신의 필모그래피에 아주 신선한 한 줄을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데뷔 32년 만에 저희가 뭐 스크린에서는 많이 봤지만은 드라마에서는 볼 수가 없었는데 드라마 출연에 나서면서 스크린뿐만 아니라 브라운관에서도 이제 만나볼 수 있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우리가 저 한간에서 그런 소리 있었어요. 송강호 씨가 드라마에 출연하면 신인상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정도로 이제 드라마에 안 나왔는데 첫 번째 드라마가 되는데 그 작품은 뭔가요? 자, 일단 10부작이고요. 제목이 삼식이 삼촌이에요. 삼식이? 여기서 삼식이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익숙한 그 삼식이에요. 아, 아침, 점심, 삼시세끼. 저녁 세 번 삼시세끼 먹는. 자, 배경은 1960년대 초고 이 삼식이 삼촌은 사실 이 60년대 초는 한국전쟁 후 전후에 굉장히 우리 가난했을 때잖아요. 정말 네. 밥 세 끼 먹기 정말 힘든 그때 저거는 나는 우리 식구들 삼시세끼 먹였다. 그래서 별명이 삼식이 삼촌이라는 그 삼식이 삼촌 역할을 맡았고요. 거기에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름이 김산인데 이 삼식이 삼촌의 어떤 거친 이런 면모와는 다른 굉장히 엘리트라고 해요. 이 두 사람의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의심의 스토리를 담은 저는 뭐 이 스토리보다도 송강호 씨를 우리가 돈 내지 않고 공짜로 안방극장에서 보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정말 뭐 송강호 씨는 자랑스러운 국민 배우잖아요. 이제 드라마를 통해 보여줄 연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드라마를 출연한다는 것 자체도 본인도 뭔가 새로운 시도일 테고 계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송강호 씨가 32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을 하겠다 마음먹은데 가장 큰 이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신현식 감독입니다. 이 신현식 감독과의 이 신뢰 때문에 드라마 출연을 결정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일단 영화 이 카메라 앞과 뒤에서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눌 사이예요. 영화 1승에서는 이 신현식 감독이 연출과 각본 제작을 맡았고요. 그리고 거미집 같은 경우에는 김지훈 감독이 이제 메가폰을 잡았지만 이 작품의 각본과 공동 제작을 또 신현식 감독이 맡았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두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소통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신뢰를 바탕으로 결국 드라마 출연이라는 이 아름다운 결과물까지 낸 것 같습니다. 영화 1승을 같이 했군요. 거기서 송강호 씨가 배구 감독으로 나온 그거죠? 맞습니다. 1승 사실 거미집 다 촬영이 끝났는데 지금 코로나19로 개봉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못 보고 있어요. 송강호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신현식 감독이 하자고 그러면 뭐든지 한다. 저는 그 뭐든지 영화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신현식 감독이 드라마 연출한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정말 드라마까지 하네요. 자, 이 1승이라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영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맞습니다. 배구 감독이긴 한데 어린이 배구 교실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구 여자 배구단이 있는데 해체 직전에 위기에 섰는데 1승만 하면 해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발탁할까 하다가 감독으로 발탁되는 게 바로 송강호 씨. 네. 요 영화인데 스토리도 굉장히 재밌지만 여기에 또 김연경 선수가 그 배구단의 배구 선수로 출연을 해서 그래요? 네, 굉장히 또 화제를 모았는데 제발 빨리 극장에서 보고 싶습니다. 네, 영화도 기대되고 또 드라마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드라마는 그러면 언제부터 볼 수 있어요?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편성은 굉장히 고심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송강호 씨 특유의 이 생동감 넘치고 이 굉장히 대단한 연기력을 이 작품이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요. 완성도 높은 이 웰메이드 작품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딱 제작을 해서
선보이겠다라고 이 선언을 한 만큼 이 작품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강호 씨의 드라마 데뷔 소식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영기 씨 오늘 스타 주민 주제 뭐예요? 자, 스타 주민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계신 네 분도 일단은 카메라 앞에서 일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내 피부를 위해서 이것 정도는 관리를 한다.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일일 1팩. 오, 진짜요? 저는 한 몇 년 됐어요. 꼭 자기 전에 일일 1팩을 합니다. 야, 이거 저는- 굉장히 귀찮은 거거든요. 저는 푹 자고 숨만 쉬어요. 어머, 그런데 그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너무 아니, 이것도 정말 부럽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제 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좀 비교적 저렴한 아이크림을 많이 삽니다. 많이 사고 그거를 폼 클렌징 하듯이 발라요. 네, 네. 정말 많이 그냥 이렇게. 아이크림 비싼데? 자체가 근데 저렴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와, 아이크림을. 아이크림 자체가 고농축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좀 저렴한 걸 사서 아끼지 않고 그냥 듬뿍 바릅니다. 어쩐지 피부가 좋더라고요, 맞아. 영기 씨가. 유전이기도 하고요. 자, 늘 카메라 앞에 서야 하는 스타들 역시 자신만의 관리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이런 관리 노하우 덕분인지 세월이 지나도 내 몸이랑 바꾸고 싶은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미중년 스타들이 있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 관리 끝판왕. 야! 너도 할 수 있어. 지금 보고 있는 너도 할 수 있어. 입니다. 네, 스타들의 탐나는 관리 꿀팁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화면을 보고 있는 저도 해당되는 거죠. 앞으로 가야 될 길인데 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관리 끝판왕만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고 자신감도 드리는 거예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어.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한번 만나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관리 끝판왕. 야, 너 지금 너도 할 수 있어. 오늘도 특별히 랭킹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4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4위는요. 이분은 현재 나이가 6학년 3반이고요. 7년 후면 70세를 앞둔 2인 대회 출신 배우분입니다. 6학년인데 바로 나오니 황신혜 씨 아닌가요? 네, 대표지, 대표. 맞을 것 같은데요? 이분에 대한 힌트를 제가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연기에 숫자로 말해요로 한번 숫자 힌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우와. 44. 섹시한 섹시한 44 사이즈. 44. 63세의 44 사이즈다. 아이고야.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정말 쉽지 않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기자님? 일단 제 반이에요. 일단 제가 거의 6677이기 때문에 그분은 목이 메이네. 목이 메이네. 자, 누구예요? 관리 끝판왕. 야, 너도 할 수 있어 특집 4위의 주인공 바로 배우 이미숙 씨입니다. 이미숙 씨.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이미숙 씨도 미인의 출신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숙 씨는요, 1978년 미스 롯데 선발대회에서 5등인 이 인기상을 시작으로 연예계와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이때 1등 배우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바로 원미경 씨였어요. 사실 이미숙 씨가요, 이 미인대회 나갈 때 나 정도면 당연히 1등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나갔는데 원미숙 씨가 너무 말을 조리 있게 잘하더래요. 그래서 살짝 기가 죽었지만 오케이 그러면 나는 2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미인대회에서 5등 인기상에 만족을 해야 됐죠. 인기상을 받은 이미숙 씨 두고 보자. 내가 성공하고 보자. 라면서 이 좌절감을 느끼면서 학교에도 나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상심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숙 씨가 당시에 원미경 씨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었네요. 네. 사실은 라이벌 정도가 아니라 내가 1등 할 줄 알았는데 이미숙 씨가 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 최초의 쇼크였다. 뭐냐 하면 제가 좀 감이 좋습니다. 제가 좀 감이 맞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5등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게다가 원미경 씨는 바로 연속극
주연을 꿰차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미숙 씨가 그래 내가 출발은 늦어도 너보다 더 우뚝 쓸 거야. 더 오래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다졌고 1979년 TBC에서 마포나루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걸로 데뷔를 한 뒤에 세상에 그 뒤에 그 기억나실 겁니다. 그 여인천하 장희빈, 여인천하 황진이 야 여기서 연기 진짜 잘했잖아요. 예. 그래서 불과 데뷔 3년 만에 1982년 연말 대상에서 이 시상식 제목만 대상이 아니라 본인이 대상을 차지하는 이야. 기염을 토했죠. 아까 저 사진 옆에 전영욱 씨였어요. 그러네. 와, 근데 또 놀라운 게 이미숙 씨가 나이가 6학년 3반. 예.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좀 어때요? 일단 저는 딱 신뢰감이 들었어요. 이 시대 때 미인대에 나가서 이 순위 안에 드는 분들은 무조건 정말 미인이다. 왜냐면 생각해보면 화장 기법도 지금 같지 않고요. 이 성형이나 시술도 당연히 지금 같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이 미모와 비율을 가지고 뽑는데 이 안에 든 거잖아요. 맞아, 그러네. 와, 진짜 이 미인대 출신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전 실제로 봤을 때 44 맞구나. 진짜 맞구나. 허리도 너무 날씬하시고 아예 몸이 그냥 콜라병이에요. 아직도. 야. 근데 저는 놀라운 게 얼굴에 그렇게 뭘 보형물을 넣은 이런 게 아니라 얼굴은 살짝 주름이 있는 듯 하지만 정말 이 체형이 너무너무 날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패션 감각이 뛰어나서 막 이렇게 기가 죽어서 옆으로 제가 한참 어린데 옆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미숙 씨가 의외로 나이에게 예민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막 해도 돼요? 살짝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면 제발 내 나이 좀 이 언론에다가 적지를 좀 말아라 라고 이 당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아무래도 직업이 배우이다 보니 나이가 오픈됐을 때 들어오는 이 뭐랄까요? 이 캐릭터 자체가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염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숙 씨가 어차피 내가 연기자의 길을 가야 된다면 내가 열심히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하자라는 마음에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 독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몸매만 놓고 봤을 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몸매만 이렇게 슬림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딱 보면 탄력이 있어 보여. 와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싶은 30대의 그 아름다움과 탄력을 유지하고 계신데 당연히 또 기자들이 물었죠. 도대체 그 비결은 뭔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정말 관리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관리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피부 좋다고 그냥 놔두면 망친다고 하도 얘기를 해서 이제 스킨케어 좀 받아볼까 해요? 요렇게 말도 안 되는데 정말 탄력. 제가 탄력은 정말 끝내준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 뭐 허리 사이즈가 50대에 23? 23. 너무 제가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는 수치인데 지금으로부터 이 9년 전이 2013년도에 한 촬영장에서 이미숙 씨를 만난 스태프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숙 씨가 당시 나이가 54세였었는데요. 23인치 이 허리 사이즈를 뽐내면서 20대 못지않은 정말 완벽한 아주 이기적인 저 몸매를 자랑하면서 톰 미니 드레스 그것도 이 화이트를 완벽하게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뭐 사실 하루 이틀 관리한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본인만의 그 관리 철학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마르기만 한 게 아니라 탄력이 있으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이미숙 씨도 운동이 비결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 운동을 하는데 자, 이 운동 중에서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들어보세요. 일단 굉장히 뜨겁게 데워진 곳에서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는데 이거 땀이 너무 나서 너무 자주 하진 않고 일주일에 한 2번, 3번 이렇게 그러면 운동을 일주일에 2-3번 하냐? 그건 아니고 나머지 날에는 이 웨이트, 헬스 이거를 열심히 근육을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탄력 있는 몸을 만드는데 왜 그렇게 그러면 몸에 관리에 집착을 하세요? 했더니 얘기합니다. 배우에게 몸은 재산이다.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듯이 내 몸 관리하는 게 내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정했습니다. 배우 맞구나. 네, 운동도 그러니까 연기와 직결된다 이런 얘기인데 막상
연기에 몰입하면, 그러니까 작품에 들어가면 운동을 안 한다고 그래요? 이미숙 씨가요, 에너지를 좀 많이 모아두고 저장하면서 쓰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정말 예를 들면은 봄 같은 경우에는 겨울잠을 자기 전에 정말 에너지를 비축해서, 식량으로 비축해서 그것을 겨울 동안 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미숙 씨도 촬영 전까지는 열심히 운동을 통해서 촬영할 때 쓸 에너지를 비축을 해놓는다라는 거죠. 저는 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저도 이 하루 숙제를 하듯이 좀 이미숙 씨처럼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숙 씨는 정말 내가 하지 않으면 몸이 좀 근질근질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역시 공부든 운동이든 평소에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숙 씨 뭐 놀라운 연기력뿐만 아니라 본인이 놀라운 몸매를 가진 배우란 걸 증명했던 그런 영화가 또 있었죠. 있었죠. 1998년이었습니다. 영화 정사. 요새 정말 잘 나가는 이정재 씨와 커플을 했는데 이정재 씨가 10살 이상의 연하 남과의 제목도 정사지만 이게 조금 노출도 있고 이런 굉장히 격정적 멜로 영화였어요. 이때 굉장히 또 이 미숙 씨가 이정재 씨도 굉장히 몸이 좋은데 뭐 뒤지지 않는 굉장한 이 바디를 자랑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미숙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출연한 이유는 그때가 굉장히 내가 예뻤을 때라고 생각을 해서 요때 아니면 또 언제 하겠냐, 가능할 때 하자 해서 이거를 했다. 그런데 이때로 끝난 게 아닙니다. 60살 이후에도 또 언제든 이런 역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늘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6학년이 되시고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데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어디 저 제작자분들 감독님들 들으셨죠? 우리 이미숙 씨라면 다시 한번 정사2 가능합니다. 네, 이미숙 씨 어느덧 데뷔한 지 45년인데요.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드라마가 시작을 하거든요. 방영을 시작하는데 김선아 씨 어머니라고 그래요. 이게 어머니로 보일지 자매로 보일지 우리가 그러나 연기력으로 또 이미숙 씨가 다 해내겠죠. 자, 역할은 어떤 거냐면 어떤 한 집안에 있어서의 제왕과 같은 역할? 우리 집안에 있어서 나는 한치의 단 하나의 리스크, 위험도 감수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 가족들의 결혼이라든가 이 가정관리에 힘을 쓰는 어떤 독한 왕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기대됩니다. 네, 이미숙 씨 얘기 잘 들었고요. 다음 스타는요? 네, 관리 끝판왕. 야, 너도 할 수 있어 특집 4위 이미숙 씨에 이어 3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분은 최근 부캐 안젤리나 핑크 박으로 패션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6학년 일반 시어머니 전문 배우입니다. 박시성을 가진 61세. 근데 패션에도 일가견이 있다. 그렇죠. 네. 누굴까 감이 안 그리고 옵니다. 또 힌트가 시어머니 전문 배우였죠. 네. 그렇죠. 몇 분 떠오르는데 그럼 또 제가 멘트 있거든요. 연기로 한번 힌트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표독스러움이 일단은 기본 정책이 네. 돼야 돼요. 야, 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말이야? 소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여기까지. 잘하네요, 용기 씨. 못하는 게 뭐야? 저걸로는 통 모르겠고요. 핑크라는 말 있어요. 핑크. 이걸 보고 이제 괜한 힘을 썼다. 자, 이분에 대한 또 힌트 연기에 숫자로 말해요. 숫자 한번 공개해 주시죠. 숫자는 3입니다. 1일 3패. 이분의 일일 피부 삼패. 비결이 아까 우리도 뭐 하나씩 드렸지만은 이분은 1일 3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분 너튜브를 잘 챙겨보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작부터 알고 계셨네요, 예인 씨. 네, 시간 맞춰볼까요? 네. 배우 박정금 씨. 정답입니다! 관리 끝판왕. 야, 지금 보고 있는 너도 할 수 있어 특집 3위의 주인공 바로 배우 박중금 씨입니다. 네, 박정금 씨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럭셔리한 현민 네. 엄마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실제로도 럭셔리한 관리를 좀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박중금 씨가 밝힌 비법은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굉장히 솔직합니다. 박중금 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솔직하게 한 달에 한 번은 피부과에 가서 시술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평소에는 1일 3팩을 한다. 자꾸 들어 눕는 것도 피부 관리 팁이다라고 비결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1일 3팩을 어떻게 하냐? 일단 당연히 자기 전에
하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비법인데요. 외출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피부 온도가 아무래도 좀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 높아진 온도를 낮춰줘야 피부 노화나 탄력, 모공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갔다 오면 깨끗하게 씻고 이 팩을 탁 얹어서 얼굴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그냥 이제 얼굴에 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시원한 팩을 얼굴로 해서 온도를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네요. 저도 이제는 외출하고 집에 가면은 이제 시원한 팩을 얼굴에 붙여야겠어요. 그러면 팩을 붙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팩을 하고 나서 이거 떼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합니까? 이제 뭐 크림을 바르죠. 그리고 위에 하나를 더 발라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선크림인데요. 선크림? 네, 박준금 씨는 집안에 있을 때도 꼭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는 집 안에서 절대 커튼도 열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내 얼굴, 내 피부에 대한 예의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저게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선크림이 도움이 되나요? 그러게요. 저도 뭔가 선크림 기름져서 집에서 했는데 박준금 씨에게도 그 많은 배우들이 지금 따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집안에도 여기에도 있지만 조명이 있잖아요. 네. 이 조명에서도 자외선이 자외선. 나온다는 게 박준금 씨 얘기예요. 그래서 선크림 발라야 된다. 또 하나는 열 오른 다음에 팩해서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에 열이 오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피부에 열이 오르면 피부 탄력이 저하되면서 이게 주름이 된다고 하네요. 바로 열 오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집안에서도 선크림을 발라주면 요게 조금 피부가 붉어지는 걸 막아준다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집안에서까지 선크림을 바르는 이 철저한 관리 그 덕분에 오늘의 박준금 씨가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또 박준금 씨 정말 대단한 게 제가 지금 50kg가 좀 넘거든요. 평생 50kg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평생 44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몸매 관리의 비법도 궁금해요. 박준금 씨의 일단 현재 몸무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인생 최고 몸무게부터 밝히겠습니다. 인생 최고로 많이 쪘을 때가 48kg. 제 초등학생 때 몸무게입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6학년 일반임에도 이 44 사이즈의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요. 1일 1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박준금 씨가 절대 이 밥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대신 채소 그리고 단백질 위주로 섭취를 하고 또 그것으로 배를 채운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가 안 고플 수 있잖아요. 이 허기짐을 채소로 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준금 씨가 원래는 그렇게 채소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많이 허기가 져서 포만감을 위해서 채소를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런 얘기에 사실 듣는 분들이 뭐 별거 아니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이 얘기랑 먹어달라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시죠? 이게 가장 힘듭니다. 아는데 지키는 게 가장 힘들어요. 맞아요. 네. 대단한 거죠. 야, 그리고 혼자 있을 때 1일 1식 이런 거는 이제 의지에 따라 가능한데 밖에서 일해야 될 때는 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밖에서 일도 할 수 있고 뭐 저녁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박준구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을 만큼만 먹어요. 우리랑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먹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 박준구 씨는 많이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3일 연속 저녁 약속이 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않을 만큼만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뒤에 일주일 동안 아주 심하게 제대로 다이어트를 한답니다. 어떻게? 물하고 달걀만 먹고 탄수화물 섭취를 끊는다고요. 이야. 아니 약간 출출할 때도 있고 비 오는 날은 좀 파전도 먹고 싶고 그럼요. 치맥도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간식도 안 드시나요? 간식을 얼마나 드실까라고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이 박준금 씨가 국도 잘 안 먹어요. 국도 이제 국물도 안 먹는 분인데 드시는 간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황잣이라고 해요. 잣을 드시는 건데 이게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일단 잣을 한 줌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먹으면요. 포만감이 생각보다 빨리 들고 그리고 오래 가고 무엇보다 머릿결에도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는데요. 단 이것도 꾸준히 많이 먹으면 살이 찌니까
1년에 딱 3봉지만 먹는다고 해요. 1년에 3봉지요. 저도 오늘부터 사실 이 과자 대신 황자술 먹어야 되나 생각했는데 1년에 제가 하루에 3봉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연예인분들이 사실은 이 다이어트 보조제라던가 뭐 주사라던가 시술이라던가 이거 생각보다 은근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박중금 씨도 이런 것에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정답은 X였어요. 다이어트 보조제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이어트는 오로지 의지라는 거예요. 날씬하게 건강한 게 나는 좋다. 음식을 가리거나 너무 절식을 해서 건강을 해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쁘게 딱 그 건강한 정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자신의 철학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다이어트는 나하고 타협을 하거나 날 놔버리면 그걸로 끝이죠. 그런데 박중금 씨는 자기 관리 못지않게 개성 있는 연기가 돋보이잖아요. 자신만의 캐릭터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시어머니 전문 배우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또 엄마 전문. 그러니까 이 엄마라는 게 이 내 아들의 여자친구가 왔을 때 이렇게 표독하게 해서 이게 시어머니 전문 이런 얘기가 이제 붙은 건데 사실 기존 엄마, 기존 시어머니하고 생각해보면 달라요. 굉장히 화려하고 럭셔리하고 맞아요. 일명 부자 엄마 캐릭터를 만든 건데 박준 씨가 나름대로 나한테 맞는 너무 이렇게 우중충하지 않은 엄마 캐릭터를 구상을 해낸 거예요. 대표적으로 시크릿 가든의 우리 현민 엄마, 상속자들 이민호 엄마 이런 아주 부자 엄마 역할을 했는데 박중금 씨가 얘기합니다. 헤어라든가 의상을 통해서 내가 캐릭터를 잡는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부자 엄마니까 맨날 비슷해 보여? 아니다. 머리 스타일도 이 스타일도 늘 바꾸고 그렇게 해서 작지만 소소한 이런 재미와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데 저는 그냥 박중금 씨만 화면에 나오면 그냥 웃음이 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부자 엄마니까 뭐 액세서리, 주얼리나 옷 이런 게 굉장히 고가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박중금 씨가 이제 부자 엄마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입었던 가장 비싼 품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밍크 코트, 2번 팔찌, 3번 목걸이, 4번 드레스. 어떤 걸까요? 저는 뭔가 가장 작고 가장 반짝이는 무언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목걸이, 뭐 팔찌 뭐 이런 쪽 아닐까요? 그렇죠. 보석인데. 또 뭐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드레스들도 또 막 있고. 그럼요. 저는 왠지 밍크 이러면 밍크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밍크 아닐까요? 워낙 품목마다 너무 고가의 제품들이 있는 어떤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인 MC가 촉이 아주 좋습니다. 예, 정답은 목걸이인데요. 그냥 목걸이가 아니고 목걸이가 무려 10억 원대 고가를 했다고 하네요. 10억 원대의 목걸이를 아이템으로 장착을 하고 나온 거였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회 고가의 의상과 보석을 이제 장착을 하고 출연을 해서 화제를 모았던 박중금 씨 드라마에서 입고 걸쳤던 의상과 보석들을 다 합치면 무려 20억 원이라고 합니다. 야, 근데 20억 원. 박중금 씨가 이렇게 그 기존의 엄마 모델이 아니고 새로운 모델, 관리 잘한 엄마 역할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뭘까요? 박중금 씨가 이혼 후에 연예계에 다시 복귀했을 때 40 중반의 나이였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제안하는 역할들이 다 주인공의 엄마 역할을 이제 건네줬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주변 동료 혹은 제작진 분들이 제안을 하는 게 한 5kg만 더 찌우자. 5kg만 더 찌우면 너가 할 수 있는 이 엄마 역할이 훨씬 많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박중금 씨가 좀 의아했던 거죠. 아니 왜 엄마 역할이라고 하면 다들 좀 뚱뚱하고 왜 짧은 파마 머리를 해야 되냐. 나는 그런 생각을 바꾸고 싶다. 나 옷 잘 입고 관리 잘하는 엄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박중금 씨 너튜브 보면요. 정말 그 패셔니스타로서의 모습이 참 많이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배우로서 인성도 연기력도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그런 패셔니스타로 봐주는 거나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이 배우에게 있어서 자신의 어떤 색깔, 자신의 패션이 있다는 거는 나의 굉장한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경쟁력 맞습니다. 예. 네. 자, 박중금 씨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스타로 갈까요? 네, 관리 끝판왕, 야 너도 할 수 있어 특집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스타는 연하들의 공식 누나이자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매끈하고 고운 피부를 가지고 있는 5학년 6반인
배우입니다. 5학년 6반 6반 정도로 가면은 이제 네. 고현정, 김성령 그 외에도 쭉쭉쭉 있지 않나요? 네. 근데 그렇죠.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가요? 그럼 피부를 강조하신 게? 그렇죠. 이제 제가 이분에 대한 힌트를 숫자로 말해요라면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숫자 공개해 주시죠. 피부 나이가 와. 지금 24. 56세인데 피부 나이가 24세. 24세. 와, 누굴까요? 아, 누군지 왠지 알 것 같기도 오늘 예인 하고. MC가 촉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명대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본인의 좀 그 있잖아요. 살려서 해주세요. 살려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야, 알겠어. 이거 알 것 같아. 너무 무슨 좋은데요? 드라마에서 그냥 피부에서 꿀광이 줄줄 흘렀던 그 배우. 아, 놓치지 그렇죠. 않는다니까 알겠어. 시원하게 한번 외쳐주시죠. 네. 바로 김희애 씨. 그렇습니다. 관리 끝판왕 야 너도 할 수 있어 특집 2위의 주인공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바로 배우 김희애 씨입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였구나. 놓치지 않을 그걸 몰라야 돼. 아, 근데 피부 나이로 보면요. 저희가 다 형이고 언니고 누나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김희애 씨의 이 피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린 24살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김희애 씨가 사실 20대 때 이제 데뷔를 했을 때, 20대 때 활동을 할 때만 해도 사실 굉장히 진한 메이크업이 유행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김희애 씨는 이 진한 메이크업이 어울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유행하는 화장을 하면 연기도 잘 안 되고 너무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피부톤을 맑게 표현하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피부 관리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바로 이 계기가 됐다고 하네요. 이런 관리 덕분에 화장품 모델 그렇게 오래 했군요. 맞아요. 피부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덕에 또 화장품, 그것도 그냥 화장품 모델이 아니라 장수 화장품 모델입니다. 생각해보면 1985년부터 1991년까지 햇수로 7년을 한 브랜드의 화장품 모델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 뒤에 못하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때는 또 심지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또 햇수로 14년. 와. 무려 2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또 화장품 모델을 했어요. 자, 화장품 모델 하려면 정말 피부가 좋아야 사람들이 그 화장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루아침에 이게 이게 피부가 좋아지지 않거든요. 정말 피부 관리 제대로 했기에 그렇게 장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꾸준히 관리를 해도 사실 연기 씨처럼 타고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판이 뭔가 다르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김희애 씨가 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피부 관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김희애 씨가 사실 본인은 이 젊었을 때는 피부 관리를 전혀 신경도 안 썼다고요. 심지어 선크림도 안 바르고 다닐 정도로 피부 이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여배우로서 자격이 없나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생각이 딱 바뀌게 된 계기가 둘째 출산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이때부터요. 피부과도 2주에 한 번씩 아주 정성스럽게 다니고 집에서 화장품으로 홈케어도 하게 됐고 나는 좀 후천적으로 피부가 좋아진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즘 정말 이 카메라도 좋고 TV 화질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쫓아가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좀 관리가 열심히 된 것 같고 또 카메라가 좋아서 좀 실물보다 더 좋게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난 생계형 여배우라서 어쩔 수 없이 관리 열심히 해야 돼요. 라고 너스레를 떨이는 모습이 됐습니다. 김희애 씨 홈케어 관리 비법이 또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메모할 준비 되셨습니까? 자, 이게 또 우리가 하자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비결은 뭐냐면 수분팩인데 일일 몇 팩인가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몇 번 정도가 아니라 언제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김희애 씨 일단 팩 붙인답니다. 수분팩 붙이고 그리고 집안일 한대요. 자, 그리고 이제 촬영하러 집을 나섭니다. 본인이 운전을 하는데 운전대 잡기 전에 또 팩을 붙이고 와우. 이제 촬영하려면 얼굴에 분장해야 되잖아요. 네. 그 메이크업 전까지 계속 팩을 사서 한답니다. 자, 그리고 촬영 끝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번엔 수분크림을 마치 팩처럼 두툼하게 바르고 다시 한번 피부를 진정시켜준대요. 김희애 씨가 얘기합니다.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서 거울공주가 되려고 해요. 자, 우리 얼굴 좀 봐주면서 하루에 아침, 저녁 15분씩 팩도 좀 올려주고 수분크림도 좀 두툼하게 올려주고
노력해 보자고요. 네, 저는 그렇게 하면 뭐가 나던데 김희애 씨는 그걸 다 흡수하나 봐요. 부지런하신 거죠.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건데 또 10년 넘게 49kg의 체중을 또 유지한다 그래요? 네, 많은 여성분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 명입니다. 예. 김희애 씨요, 정말 이슬만 먹고 살 것처럼 정말 여리여리한 이 몸매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싱글일 때는 사실 다이어트 같은 거 생각도 안 해도 될 정도로 사실 그때는 크게 살이 찌지는 않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 둘을 낳고 체질이 확 바뀌게 됐다라는 걸 느끼게 된 게 이때부터는 먹는 대로 좀 살이 딱 붙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일 집에서 운동을 하면서 몸매 관리를 하느라 정말 죽을 지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초코파이도 반을 나눠 먹어야 한다라는 김희애 씨의 다이어트 어록이 탄생되기도 했었는데 평생 동안 다이어트를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초코파이 하나를 다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해요. 사실 김희애 씨 예전에 월급 받으면 이 한 박스 사서 먹어야지 했었는데 이제는 돈이 있어도 못 사 먹는다라고 하면서요. 그만큼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와, 자기 관리 진짜 잘하시는 게 하루에 2번씩 몸무게를 또 체크한대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재고 저녁에 재고 내가 오늘 몸무게가 하루 낮 동안 늘었나? 이걸 체크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냐면 피부도 둘째였는데 이번에도 둘째 출산 이후입니다. 이제 임신 중에 몸무게가 60kg까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아기가 3kg짜리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난 거예요. 3kg으로. 그래서 그럼 60 빼기 3은 57. 내 몸무게가 57 됐겠네 했는데 쫙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65kg이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아침에 재고 저녁에 재서 만약에 체중이 늘었으면 바로 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뭐 그렇다고 아주 안 먹는 건 아니래요. 먹는데 딱 얼만큼 안 먹냐면 평소 먹던 거에 한 10%, 20% 남기고 덜 먹고 숟가락 놓으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짜증이 난대요. 요거 공감됩니다. 그 한두 숟갈 덜 먹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 다이어트의 고충을 밝히는 모습. 인간적이네요. 야, 정말 관리의 여왕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김희애 씨가 바라는 게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가늘고 길게 나는 80세까지 이 연기를 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연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받는 운명이다라는 걸 더 간절히 느끼게 된다라는 건데요. 끝까지 가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미모와 젊음을 유지하는 것보다 연기를 유지하는 게 더 큰 목적이다.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네요. 네, 김희애 씨의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대망의 1위죠. 어떤 스타일까요? 네, 관리 끝판왕. 야, 너도 할 수 있어. 대망의 1위의 스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 이분은 6학년 6반에 지금 재학 중에 계시고요. 호수처럼 초롱초롱 호수 같은 큰 눈을 가진 소녀 같은 배우인데 이분의 이게 어록이 하나가 있는데 굉장합니다. 내 인생에 야식은 없다라고 했답니다. 인생에 야식은 없다. 야식 얼마나 맛있는데. 인생의 맛을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얼마나 맛있는데요. 야식은 없다. 내 인생에 야식은 없다. 66세, 내 인생에 야식은 없고 호수 같은 눈. 네. 잘 모르겠어요. 조금 힌트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숫자로 말해요. 힌트가 있습니다. 숫자 공개해 주시죠. 위 신체 나이가 저보다 2살 어립니다. 위 신체 나이가 장기 36. 위? 소화시키는 위? 그걸 어떻게 알지? 위가. 그러니까요. 어쨌든 대단하네요. 근데 저희가 앞서 만났던 스타들도 뭐 박중금 씨, 그리고 김희숙 씨, 김희애 씨 관리 비결도 다 만나봤는데 이분이 뭔가 최종 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끝판왕 야 너도 할 수 있어 특집 대망의 1위의 주인공 바로 배우 김보연 씨입니다. 김보연 씨. 최근 5060의 워너비로 떠오르고 있는 분이거든요. 위 나이가 30대다. 이것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네, 대개 배우들이 직업병이 있죠. 대기 시간이 길고 그리고 식사를 제때 챙겨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위 건강에 사실 좋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김보연 씨도요. 젊은 시절에는 이 위가 아래로 조금 처지는 이 위하수 그리고 위염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못 먹는
것 없이 뭐든 잘 먹게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 한 방송에서 이 위 나이가 36, 37살 정도 나왔습니다라는 결과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때 기준으로 김보연 씨 나이보다 무려 20년 이상은 훨씬 젊은 결과였다고 하니까 놀라울 만하죠. 저 위 나이가 저렇다면 식단이 좋다는 얘기인데 식단이 궁금한데요. 식단 궁금하죠. 특히 이 얘기 들으시면은 그 식단 나도 알고 싶어 하실 건데 평생 허리가 24인치를 넘어서지 않는 평생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사실은 김보연 씨도 젊은 시절에는 좀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 만큼 먹는 걸 좋아했다고 그래요. 근데 자고 나면 배가 더부룩하고 이상하게 편두통이 오더라는 겁니다. 상쾌한 아침을 맞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식단을 짜기 시작했는데 자, 여러분도 또 메모해 보세요. 아침에 행복한 아침만 본다고 행복해지는 거 더하기. 거기다가 또 행복한 아침을 맞을 수 있는 비결인데요. 일단 김보연 씨 아침을 좀 일찍 드시더라고요. 오전 6시 30분부터. 보통 6시에 깨서 6시 30분에 일찍 먹는데 종류도 생각보다 많아요. 자, 들어보시면 요거트, 삶은 달걀, 채소, 여기다가 연두부 빵 한 조각. 그런데 이걸 조금 먹는 거죠. 난 12시면은 점심 먹을 거라 아침은 이렇게 가볍게 먹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흉내를 내볼 만두 합니다. 그래요? 그럼 점심 식단은 뭘까요? 네, 점심 식단, 점심 한 끼만큼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먹을 거예요 라는 마음에 진짜 좋아하는 식단을 먹는데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어요. 일단 밥보다 빵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가루로 된 피자, 파스타, 햄버거를 양껏 먹고요. 이거 의외네. 그리고 일주일에 보통 한 2-3번 정도는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피하는 탄수화물이죠. 이 밥을 먹는데 이 밥에다가 갈비도 구워 먹고 두부를 잔뜩 넣은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서 이 된장찌개에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이 더 의아했었던 게 달달한 디저트는 무조건 피해야 되잖아요. 네. 일주일에 2번은 또 이 디저트를 먹는다고 해요. 그날이 김보연 씨에게는 디저트 데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놨다고 하는데요. 이때 먹는 또 디저트가 이 초콜릿, 다크 초콜릿 케이크, 그리고 단팥빵,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은 특히나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집 주변 이 편의점에서 1+1 행사를 할 때 그냥 아예 싹 쓸어서 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1 행사를 하는 이 아이스크림 있죠. 아이스크림 딱 먹을 때 이 반을 딱 쪼개서 먹으면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네요. 반을 왜 쪼개서 먹는 거죠? 하나를 다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보니까 앞서도 뭐 초코파이를 반만 드셨다고 그러고 아이스크림도 반만 드시고 반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반이 핵심이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김보연 씨처럼 지금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나 이거 김보연식이라니까 이렇게 따라하다가는 우리는 정말 살이 막 늘어날 것 같아요. 식단만이 아닙니다. 바로 비결은 운동에 있었어요. 역시.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먹은 이 열량은 오늘 다 소비한다. 이야. 이런 마음으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점심 먹고 이 헬스장 가서 이 웨이트, 그 운동 기구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1시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점심 먹고 운동을 하고요. 제가 아침 아까 6시에 깬다고 했죠. 깬 다음에 6시 반에 아침 먹었죠. 그리고 뒷산이 있다고 그래요. 또 뒷산을 한 바퀴 쫙 돌고 온다고 그래요. 아침에 뒷산 돌고 점심에 제대로 운동하고 그러고 나서도 오늘은 좀 뭔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저녁에 스트레칭을 쫙 한 다음에 평상시보다 이른 저녁을 먹는다고 그래요. 여기서 느끼는 건 삼시세끼는 다 먹는다. 그러나 운동은 많이 한다.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해요? 저녁은? 아주 야박합니다. 예, 토마토, 연두부, 당근 주스 하나를 딱 먹고 기다린다. 그게 저녁이에요? 네, 그게 끝입니다. 진짜 자기관리 잘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김보연 씨 보면 머리숱. 와, 정말 대단히 많던데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네. 그렇게 된 이유도 뭔가 관리에서 비롯된 건가 굉장히 궁금해요. 김보연 씨의 이 머리숱이 얼마나 풍성한지 종종 이 배우들이 사용한다는 부분 가발조차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김보연 씨가 풍성한 이 머리숱의 비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걀을 많이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 바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달걀 이 대란이 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스프레이를 되도록 안 쓴다고 하는데 이게 두피에 좋지 않아서 이 굉장히 풍성한 머릿결을 위해서 피한다고 합니다. 야. 그래도 피부과는 다니시겠죠? 아, 피부과 얘기도 나왔는데요. 올해 66세예요, 네. 김보연 씨가. 근데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레이저 시술을 받지만 보형물이나 이 무언가 얼굴에 뭔가 넣는 거 있죠, 필러. 이런 거는 아주 딱 피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리프팅이라던가 이 보형물을 넣는 건 이 화면에 딱 줌이 들어갔을 때 시청자분들이 사실은 요즘 너무 똑똑하시잖아요. 뭔가 저 배우 얼굴이 바뀌었는데 뭔가 좀 이질감이 있는데 싶어서 이 좀 몰입도를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은 이 클로즈업이 딱 들어와도 당당하다. 나는 피하지 않는다 카메라를 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네, 김보연 씨 얘기까지 관리 끝판왕 야 너도 할 수 있어 특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빨라요. 8월이 다 갔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날 마무리 잘하셔야 돼요. 네, 8월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올 9월을 또 네. 맞이해야겠죠.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